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책은요, 성공력이라는 책입니다. 성공의 힘이라는 뜻이겠죠. 성공력, 성공할 수 있는 힘. 제가 여기서 사업 기술들의 16가지 사업 기술들이 나오고요. 40전에 성공한, 그러니까 20, 30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16가지 사업의 기술. 자, 정진옥지음 레디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주도적인 삶. 월급으로는 만질 수 없는 큰 경제력 보상을 갈망하는 당신이 지금 알아야 할 성공의 기술들. 이렇게 부제목이 나와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20, 30대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거기다 보면 IT나 벤처기업 그 대표들이었거든요. 근데 젊다는 것에 첫째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대는 취직, 30대는 이직, 40대는 퇴직을 고민하는 나이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형태만 바뀔 뿐 진로 고민은 전혀 줄지 않는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연봉을 올리고 근무 환경이 더 나은 회사로 옮겨도 보통 만족감은 1년을 가지 않는다. 퇴직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은 사실은 회사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쨌든 퇴직하든 이직하든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책에서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자, 한국 신용데이터 대표 김동호 대표인데요. 87년생으로 창업 당시에 만 24세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젊었죠. 자, 모바일 리스트 서비스 오픈서베이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오픈서베이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에서 총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 신용데이터는 카카오와 신한카드, KT 등에서 총 70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많은 그런 노하우들과 그리고 방법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새롭게 읽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면 기회를 앞서 포착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사업마다 시간과 지역을 달리해 다른 모양과 형태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태동할 때와 2010년 전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의 패턴은 상당히 닮아 있어요. 앱스토어가 열리고 앱이 많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앱스토어에 추천만 되면 엄청난 성장이 보장됐죠. 중국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도 국내보다 앞서 나타난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평소 산업의 역사와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보를 쌓으면서 패턴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알면 흐름이 보이고 이 흐름의 트렌드를 잘 결합하면 기회의 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기술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우윤 와그트래블 대표인데요. 이분도 창업 당시 34세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34세로 창업을 해서 이분은 다나와 정보 콘텐츠 사업부 브라이니클 홍보팀을 거쳐 15년 1월 와그트래블로 첫 창업에 나섰다. 평소 여행 마니아로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 와그로 국내 투어 앤 액티비티 시장을 열었다.
와그는 18년 12월 기준으로 다운로드 120만 건, 제휴사 1,800여 곳을 확보하여 국내 1위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을 성장했다. 18년 매출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와그 트래플은 18년 말까지 국내의 벤처 캐피털과 글로벌 기업에서 총 1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분이 그 사업의 노하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시장이 창출된다. 처음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시장이 없다. 그런 아이템으로는 돈 벌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존에 없던 시장을 스타트업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악성 댓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해법에 가치를 지불할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악성 댓글을 크게 감소시켰고 소셜 댓글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라고 하네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죠. 그리고 CG온 대표 김미균 사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창업이 2007년도에 했는데 창업 당시 만 21세였다고 합니다. 김미균 대표.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 참 예쁘고 젊었죠. 참 저도 생각할 때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도 참 대단한데요. 이분은 여성 창업가로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이 넘치는 국내 인터넷 문화를 자정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고 토론 서비스 온 토론을 거쳐 개인 SNS 계정을 연동한 댓글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선보였다. SNS 계정을 활용한 댓글 작성으로 악성 댓글을 막고 선풀을 유도하는 라이브러리는 18년 12월 기준 37,000여 개 사이트에 설치되었으며 누적 사용자는 약 2,933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악성 댓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에서 언론을 전공했고 아나운서가 꿈이어서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생이었던 2005년쯤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죠. 특히 뉴스의 유통이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 싸이월드 같은 네트워킹 서비스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확산되고 생산되는 것을 보면서 제 관심도 자연히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로 옮겨갔어요.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악성 댓글이었죠. 제가 처음 댓글 문제에 관심을 가진 2008년에도 악성 댓글은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당시 연예계 톱스타 한 명이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거다는 커다란 문제라고 느꼈고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터넷이란 미디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있구나, 이렇게 톱스타가 뭐 생을 마감했구나 정도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가 여기를 정말 관심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다. 아니면 이 댓글이 악성 댓글이 안 달릴 수 있게 선풀이 좀 이렇게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고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주 대표 김정현 대표인데요. 86년생으로 창업 당시 14년에 창업을 했고 창업 당시 만 28세였다고 합니다. 김정현 우주 대표는 11년 보청기 회사 딜라이트로 사업을 시작했다. 가계 거품을 뺀 딜라이트로 보급형 보청기 시장을 개척했고 김 대표는 소셜벤치 대표 사업가로 성장했다. 14년 파이러스로 시작한 우주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13년 12월 딜라이트를 떠나 우주에 올인하여 쉐어하우스 1등 서비스로 성장시켰다. 국내에 가장 먼저 쉐어하우스를 개념을 소개한 우주는 18년 12월 기준 100호점을 운영 중이며 쉐어하우스 운영에서 중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라는 게 저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김정현 우주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안전한 중고거래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 자, 그 다음에 헬로마켓인데요. 헬로마켓을 창업한 분은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입니다. 이분은 뭐 중고 물품과 여러 가지 뭐 경험 공간, 뭐 개인적인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중개하는 플랫폼이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헬로마켓은 중고 물품과 재능, 경험, 공간 등 개인이 가진 다양한 아이템을 중개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역시 대중에게 익숙한 중고거래예요.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사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마땅히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판매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에스크로란 방식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찾은 해법은 헬로 안심페이였어요. 일반 에스크로가 거래 안전을 위해 판매자가 비용을 내는 방식이었던 반면 헬로 안심페이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해요. 이전까지 시장에서는 통용되는 방식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출시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헬로 안심페이가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안전을 위해 구매자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개인 간 거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분도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도 74년생이고요. 헬로마켓 창업 2011년에 했고 창업 당시 만 37세였다고 합니다. 자,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대학생부터 창업을 목표로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다. 병참 장교로 군에서 출락과 물류 시스템을 경험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MBA 졸업 후 한샘 뉴욕 맨하튼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귀국해 플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 컨설턴트로 일하다 11년 4월 4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11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헬로마켓은 18년 12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 등록 거래 아이템 1억 건 이상 기록했다. 헬로마켓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200억 원 규모이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학교를 또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자, 비바리 퍼블리카 대표 이성근 82년생이고요. 비바리 퍼블리카 창업 13년, 창업 당시 만 31세였다고 합니다. 이성근 비바리 퍼블리카 대표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치과 전공의 출신이다. 창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신념 아래 여러 서비스를 시도했고 15년 2월 토스를 출시하며 비바리 퍼블리카를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으로 성장시켰다. 토스는 18년 12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2100만 건, 누적 송금액 27조 원을 기록했다. 총 투자 유치액은 1300억 원에 이른다. 토스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토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 송금을 해도 금액이 하나도 지불되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토스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뭐 다른 은행에서 또 그와 비슷한 것을 내놓아 가지고 토스는 좀 안 쓰는 친구들이 안 쓰는 편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토스 아이디는 어디에서 얻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조금 밑줄을 꺼놨습니다. 은행 송금 서비스가 너무 불편하다는 걸 모두가 느끼는 문제였어요. 다만 아무도 그 해결책을 못 찾았던 거죠. 송금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몇 달간 고민했어요. 머릿속에 이 생각만 가득했죠. 어느 날 거리에서 행인에게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기부단체를 봤어요. 이 단체는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정기 후원인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걸 본 순간 이거다 했죠. CMS 자동이체로 송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 기부단체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에 또 놀랐어요.
토스도 똑같이 서비스를 내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표가 어땠나요? 토스를 처음 대중에 공개한 2014년 2월이에요. 서비스 론칭 페이지를 만들고 별다른 홍보도 안 했는데 며칠 안에 몇만 명이 페이지를 방문했어요.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 사용률과 테스트 기간 성장률이 이전의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 드디어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찾았다고 판단했고 토스로 아이템을 확장했다고 하네요. 자, 치과 전공이라고 했죠. 제가 치과 전공이라면 보장된 길을 두고 왜 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창업을 포기하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창업 전에 나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 입학 후 나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인류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하는 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이란 걸 명확히 알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해도 사업이란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요. 어차피 될 때까지 도전할 거라 문제는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성공하느냐였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KFC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KFC 창업한 나이가 68살이라고 합니다. 토스를 시작하기 전 가장 힘들었을 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샌더스에 비하면 35살이나 어렸으니 35년을 더 실패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실패해도 크게 좌절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힘든 순간을 겪으며 얻은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까요. 저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끈기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 끈기를 유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1년 이상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잘 안 되면.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과 돈을 벌고 싶다는 신념이 부딪히면서 결국 신념이 꺾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창업을 하면서 느낀 건 위대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는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기 전에 자기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싶은 분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참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또 부부 대표가 있는데요. 자, 문다혜, 최윤호, 데일리 앵커 대표, 두 분 다 대표라고 하네요. 자, 여성분은 85년생으로 창업 당시 만 30세, 15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분도 똑같은 나이네요. 15년에 창업했고 30세로. 자, 미디어 커머스 스타트업 데일리 앵커의 문다혜, 최윤호 대표는 부부 사업가다. 데일리 앵커는 15년 11월에 창업해 여성 뷰티 브랜드 유리카로 눈썹 타투펜, 페이스 실드, 헤어 실드 등 메가 히트 제품을 쏟아내며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미디어 커머스 시대를 연주역으로 17년 8월 상장사 에코마케팅에 200억 원대 기업 가치로 투자 인수됐다. 데일리 앵커 창업 전문 대표는 음악교육, 멀티 채널 네트워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앱 기반 F&B 마케팅 서비스, MCN 사업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데일리 앵커는 현재 뷰티를 넘어 리빙, 식품, 가전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문다혜 대표께서요. 저희가 말하는 마케팅 강점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마케팅으로 판다는 게 아니에요. 기획부터 마케팅 관점에서 출발해 저희만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제품을 만드는 게 차별점이에요. 사실 뷰티 제품은 품질이나 기능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제조사라면 대체로 잘 만들어요. 품질만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중요한 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꼭 써야 할 필요를 만드는 거고 이 필요를 만들고 잘 팔기 위해선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관점이 들어가야 해요. 데일리 앵커는 제품의 필요성과 고객이 사야 할 이유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해요. 제품을 재해석하는 저희만의 방식이죠. 마케팅 관점을 녹인 슬로건이 정리되면 콘텐츠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요.
이후에는 제품의 관점이 일관성 있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이밍부터 디자인, 영상, 사진, 사이트 등을 가다듬는 작업을 해요. 데일리 앵커의 모든 멤버가 제품의 품질과 표현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품이 나온 이후에 마케팅 포인트를 고민하는 기업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차별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만들고 여기서 재해석된 제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똑같은 제품이라도 해석이 재해석된 제품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서 그 슬로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관점을 녹인 슬로건이라든지 콘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